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낭낭한 목소리가 좋습니다. 359페이지 여러분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자 일요일 과정도 이제 오늘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여러분들. 겨울을 이제 금방 이제 지나가고 이제 3월 이제 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이거 일요일 과정. 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일단 바로 복습은 문제를 풀면서 바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요. 다만 하나만 여러분들 우리 복습하고 갈 건데 부담부 중에 있잖아요. 우리 배웠었는데 요거 하나만 복습할게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올해 시험에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이는데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죠. 그래서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여기 근데 5억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갑이.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죠?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고. 자, 이렇게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을이 받을래 그랬더니 을한테 갑이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자 채무를 자 수증자 을이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의 3억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예.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점 대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증여자는 공짜로 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어떻게 했어요?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봐서 증여자에게는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거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가관계 있다고 봅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부담부 중에 요거 똑같은 사례에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강생들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통과하면서 안 푼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부담부 중에서? 요 사례에서 3억 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얘기인데 근데 여기 이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에요. 저 사례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그래서 요 사례 같으면 이제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자 수증자는 이제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겠죠? 예, 증여세. 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양도세 내용이고 취득세 내용에서는 취득세는 자 보시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부과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다만 취득세는 다만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는 부과되지만 세율이 달라지는데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자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취득세 입장에서 뭐예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담부 증여.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준비소관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배우자 직계준비소관에 부담부 증여했다.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부담부 증여했대.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아버지가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한테 군대가 있는 자녀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했다.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알바떼서 갚을게. 결국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자 배우자 직계존비소관의 부담 중에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소관에도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채무인수액 상당의 원칙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소관의 부담 중에 이럴 때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채무인수 객관적으로 대가관계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여튼 뭐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쭉 여러분들 그거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를 통해서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바로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러분들 2월 27일 기본과정 문제 한번 봅니다. 소득세 총설 양도세 1 요거 복습. OX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니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한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종부세 뒷부분 조금 문제 출제 안 된 거 자, 몇 문제 넣었습니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는 납기가 재산세하고 달리 과세 대상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도. 2번 보니까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마돈나죠? 항상 마돈나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X고요. 3번 보시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부동산 임차권만 그런 거지. 자, 등기된 것만 요구하지. 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미등기 양도하는 전세권, 지상권 대상이 됩니다. 5. 4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X여러분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이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죠. 자, 그래서 4번은 X고요. 5번 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얘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 보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5억에서 채무인수액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번 X고 7번입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 당사가 행사하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X여러분들 뒤바꿔져 있습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이혼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데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바꿔져 있습니다. X고요. 8번 골프용권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본다. 예? 자, 골프용권은 양도세 대상이죠.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근데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본다 X입니다. 9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20%를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9번 요거 맞습니다. 10번 보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그럴듯하지만 X죠.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 대금 청산이에요. 자, 계약서 상관없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요겁니다.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 하여튼 요거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이지 10번. 등기 접수일이지 계약상 장부는 아닙니다. 넘기시면 둘 중 고르기요.
1번에 보니까요. 취득 당시에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전환된 경우에는 몇 년이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 보유한 중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니까 거주기한 중에 거주기한 몇 년? 2년. 거주기한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합계액이에요? 실거래가 합계액이에요? 실거래가 합계액이 6억이에요? 9억이에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떻게 한다? 배제가 되고요. 3번입니다. 지적재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세를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요거 올해 2019년 개정세법 신설된 거 요거요. 그래서 양도세기 비과세되는 소득 4가지 번호가 3번까지 있었다가 요거 추가돼가지고 4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오주선다 문제에서 문제 내기 딱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 비과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이 조정금, 지적재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는 조정금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올해 2019년 새로 추가된 거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1세대라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로 안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자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그들과 같은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우리가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5번 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곳을 둔 거주에 한해서 납세무가 있습니다.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무 없고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거주자만이 납세입니다. 4년 주소곳을 둔 거주자는 납세무 없어요. 6번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가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7번이요. 관할 세무상이 종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요? 납부개시 5일 전까지예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부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8번입니다. 납세무자는 요거 납세무자는 앞에 종합부동산세란 말을 좀 끼워 넣으세요. 8번. 납세무자 앞에 종합부동산세란 말을 끼워 넣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 작년 나왔죠?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됐고, 이렇게 복습하고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할 때 그 정오표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정오표에서 일부 빠진 걸 내가 미처 발견 못한 게 있더라고요,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에서 몇 가지 혹시 한번 수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봅니다. 어디냐면 여러분요, 그 255페이지 보면 255페이지 종업표 나눠드렸는데 종업표에서 일부 빠진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5페이지 보시면 255페이지 그 세 번째 줄 보니까 동그라미 8번이요. 맨 위에 세 번째 동그라미 8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데 분할납부 종부세 허용되죠? 그럴 때 그 가로에 500만 원 초과라고 혹시 돼 있나요? 네. 아이고, 그거 개정됐잖아요. 이거 수정을 했었는데 얼마로? 250만 원 초과래요. 그래서 종부세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연습했고 500만 원 초과로 되는데 250만 원 초과로 고칩니다. 제가 이거 발견을 못했어요.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지. 이 500만 원 초과를 250만 원 초과로 할 때로 또 2개월 이내를 몇 개월이요?
종부세 분납기한 몇 개월로? 6개월로 개정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 다 연습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종부세는 그 다음에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6개월. 2개월을 6개월로 고칩니다. 그래서 2개월을 6개월로 고치고, 재산세는 분할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근데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또 6개월 이내 분할 납부로 개정됐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디를 좀 수정하시냐면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저 종합표를 보고 이렇게 좀 수정을 좀 꼼꼼히 하면서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좀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좀 작업하면서 고치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 거. 고치면서 공부도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269페이지 있잖아요. 269페이지 보시면 종부합부동산세. 자, 269페이지 보시면 26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있잖아요. 거기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기억 니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 중복하여 소용된다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보유기한별 공제, 그 다음에 중복하여 그 사이에다가 70% 범위 내에서 이 말을 좀 끼워 넣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끼워 넣었습니까? 돼 있어요? 70% 범위 내에서 이 말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줄. 이 경우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70%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요. 원래는 연령별 공제가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30%고 보유기한별 공제 이제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요? 50%. 예? 15년 이상 보였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 50% 공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복 공제형 되니까 80%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법령에는 70% 범위 내라고 돼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7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 요거 추가합니다. 70%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거기 다 표 수정해 드렸잖아요. 15년 이상 이런 거 추가하라고 하고. 그죠? 다 해 드렸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272페이지로 갑니다. 272페이지로 가시면 272페이지 종합부동산세 272페이지에 보면 272페이지 과세대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 그 표에 서 있죠. 그 과세표준 두 번째 칸에 과세표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1세 1주택인데 단독 소유란 말 끼워넣으라고 그랬죠? 안 돼 있나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원칙적으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그 동그라미 2번 자, 1세대 1주택 돼 있잖아요. 그 1세대 1주택 앞에다가 뭐라고 끼워넣냐면 단독 소유예요. 1세대 1주택 앞에다가 단독 소유. 요 말을 좀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자, 그 다음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합계획에서 자,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6억으로 되어 있으면 그 6억을 얼마로요? 9억으로 고칩니다. 6억을 얼마로? 9억으로. 6억을 9억으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6억을 9억으로 고쳐요. 원래는 이제 기초공제 3억 하고 또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85% 곱하는 건데 그냥 9억 공제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거기다가 단독 소유, 동그라미 2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공시가합계획에서 9억 원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의 85% 곱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세율 부분은 다 수정이 됐죠, 여러분들?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6단계 초과세율이고, 자, 3주택 이상과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은 자, 0.6%부터 3.2%까지 6단계 초과세율 자, 수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도 다 수정됐죠? 1세 1주택자 보유기한별 5년 이상 보유기한별 공제는 20, 40, 그 다음에 뭐 또 추가해? 50% 하나 더 추가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은 150% 지우고 우리 세분화돼서 했죠? 그래서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150%.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은 300%.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한선 개정된 거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뭐 276페이지 그 분할 납부는 그 1천만 원 이하 분할 납부 금액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를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고치라고 했죠? 이건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면 281페이지요. 281페이지 봅니다. 281페이지에
그 마무리 스텝. 자, 단원 리뷰에서 281페이지 역시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이 표에서 과세표준에서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에다가 앞에다가 뭐라고 껴넣어요? 단독소유. 단독소유란 말을 껴넣으시고 단독소유 1세대 1주택. 단독소유란 말을 껴넣습니다.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단독소유 1세대 1주택. 단독소유 1세대 1주택 공시가 합계액에서 6억을 돼 있는 걸 얼마로 고쳐요? 9억으로 고칩니다. 자, 공시가 합계액에서 9억 원으로 고칩니다. 9억 원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85% 곱하고 세율은 다 수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주택 이하 0.5에서 2.7%까지 6단계 초과수율이고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자 0.6%부터 3.2%까지 0.6에서 3.2%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1세주택자 세액공제는 동그라미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별 세액공제 20, 40,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해요? 50% 하나 더 추가하고 50%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50% 하나 더 추가하고 세부담 상한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150% 지우고 주택부는 토지부는 별도나 종합이나 작년하고 똑같이 150%인데 주택부는 자 아까 수정한 대로 2주택이야 150%. 자,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300%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또 공부도 되고 외워지죠. 네, 이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종부세 빼먹은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자, 이걸 좀 수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359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교재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제 설명을 또 쭉 듣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요.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해야 되겠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 날씨가 이제 막 진짜 포근해졌죠? 가지고, 아유, 막, 어제는 뭐 강의하는데 막 덥더라고요, 보니까 막. 자, 오후에는 막 덥고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뭐, 봄날이 이제 오고, 금방 이제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금방 이러다가 이제, 진달래, 개나리 피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벚꽃이 흩날린가 싶으면 이제 바로 이제 철쭉, 곱게 물들면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또 심화 과정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허망하게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아유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올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올해는 하여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고민은 이미 합격의 선배들도 다 이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여러분들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1년 동안 계획을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다 그렇습니다. 벌써 뭐 다른 곳에서 3월 달 벌써 오후에 특강 들어가고 벌써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오후에 특강 들어가는 거, 오후에 특강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희는. 아이고, 왜냐면 그냥, 그럼 하루 종일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 아침, 오전하고, 오후하고 저녁,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강의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시고. 그래서 그 오후에 특강하는 게 진짜 싫어요. 그래서 뭐 억만금을 버는 것 같으면 뭐 모르겠지만, 몸을 불사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하여튼 오후에 막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특강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또 그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하여튼 저 1년 동안 그 수없이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들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견뎌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주 합격해 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뭐 까먹고 지금 돌아보면 아득하고 막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합격했으니까. 자, 보시면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요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이라는 걸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1억 원에 사는데 뭐 1억 원에 팔았다.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가 되는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요,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가액,
여기다가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취득가에 했던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공제해요. 장특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 가지고 뭘 구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을 우리가 구합니다.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여러분. 장특 공제. 제가 기초 과정에서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대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또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팔고 그런 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람들이 단기 보유, 단기 그러면 되게 1년 이내를 얘기하거든요.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예? 자, 자, 세금 많이 거두니까 단기? 예, 자, 근데 보세요. 기초임금과정 들었던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예,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단기 보유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샀어요. 몇 개월 만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고. 그거 산 사람이 또 몇 개월 만에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겠죠? 얹어 팔고. 이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나잖아요. 그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9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금융위기 사태 하면서 부동산 침체되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그 부동산 시장하고 저희들 같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막 부동산이 막 과열돼야지 공부도 막 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도 돈 벌고요. 이게 부동산이 침체되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수입이 줄어요. 자, 그런데 같이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간에 그 부동산이 침체됐다가 다시 또 뭐 빚내서 집 사라 막 한참 또 그랬죠. 또 전 정부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여파가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책 효과는 항상 2, 3년 있다가 나타나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 막 그러니까 그 정책 효과가 이제 2, 3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지금 몇 년 또 계속 작년까지요. 몇 년 또 확 또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 호가 막 올려요. 호가 올려요. 광명도 막 그랬잖아요. 호가 올려요. 그랬다가 그게 하나가 거래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실거래가가 돼. 그럼 거기서 또 출발을 해. 거기서 또 막 올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또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실거래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단기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결국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나 여러 가지가 들고 소득과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맞물려 가면서 호재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야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그냥 그 호가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거래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것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팍 떨어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반값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뭐 서민들이 집 산다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10억 하던 집이 5억으로, 5억 하던 집이 2억 5천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행도 다 부실화되겠죠? 거기 맞서 대출해준 은행도, 개인도요. 벌써 이제 개인도 내 자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냥 뭐 소비 같은 거 다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장기 보유하는 속에서 그래서 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보유한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고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구해요. 양도책에서 공제해서 이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표준 결정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세 구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랬을 때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외우시자고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이게 항상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가, 필, 차, 장, 소, 기,
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차장이 중요해요. 차장이.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양도차익 계산은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두 문제가 계산 문제까지 해서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거 중요한 거.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제도 중요한데요.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시험에 올해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한 10개를 얘기했다 그러면 7, 8개가 나오잖아요, 시험에. 근데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장특공제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독립화음제로 나올 거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는 어떻든 간에 장특공제 또 밉니다. 올해는 역시 또 장특공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 내용도 그렇고 올해 또 하여튼 장특공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장이 중요해요. 차장.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연상되냐고 자 20대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20대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20대들은 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하고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죠? 네, 버스 차장이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집에서 연락 오고요. 돈은 없고 월급 날은 벌고 그럼 뭘 해야 돼? 가불. 그래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야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간다. 그래서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이요. 요거를 딱 머릿속에 틀을 잡고 있어야지 체계적으로 배우면 정리할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을 또 직접적으로 또 소수령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 X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아니라 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하여튼 다양하게 이 계산 과정을 물어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등등. 그래서 계산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세가 도입되는데요. 여러분 요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자, 요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요. 통일 기준 적용 원칙. 법령이 어떻게 됐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잘 보세요.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또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가 적용해서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양도차익 계산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전면적으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등을 거래했을 때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면적으로 이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 그 다음에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도책 계산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느냐? 그러면요, 이럴 때는 추계에서요.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추계 방법으로.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지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아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최근에도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느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정하냐면 먼저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매매 사례가액. 어떤 건지 기본서 다 나와 있으니까 듣기만 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당해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요. 자, 전후로 해서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확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같은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요.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얘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3호는 이게 250만 원의 극단적인 예로 거래했다고 신고해요. 그럼 인정할 수 없겠죠? 계약서 갖고 봐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계약서 잃어버렸다는 동 확인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산할 것이냐. 이럴 때는요. 매매 사례가액을 제공하는데 이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101호 1억에 거래,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제공하고요. 이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을 제공하는데 자, 감정가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또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에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자, 요걸 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환상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환상가액.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환상가액은 자, 어떤 것을 환상하느냐면 취득 당시요. 취득 당시에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인데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 그래서 환산 취득가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환산 취득가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환산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아, 이런 거예요. 저 환산가격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제재도 받고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이제 실거래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국세청에 통보돼서 이제 실거래가 전산 입력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실지 취득한 가액 불분명하다,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다 실거래가 입력되고 또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1990년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근데 부동산을 샀어요. 나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그 사람 양도세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도 실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분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분액으로 취득세 신고했어요. 지금 팔면서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취득한 가액 불분명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는데 환산가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교재다 있어요. 환산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인데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는지 시험에서 또 물어봤었고요. 또 어떠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액은 3억이라고 쳐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에요. 그러면 환산가액은 얼마가 돼?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자 양도책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 들어가 5, 6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런 거 연습 많이 할 거고요. 자, 어떠간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환산가격으로. 자, 그러면 환산가격으로 하면요.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서 있는데도 일부러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이제 환산가격으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취득한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할게요. 취득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지금. 그래서 실제 양도한 가격은 커요.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환산 가격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커요. 근데 기준시가는 미처 시세를 못 따라가니까 기준시가는 작아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가액은 크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이렇게 커져요. 자, 높아져요. 커져요. 그러면 양도차익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득 받잖아요, 지금. 자, 그러죠? 이렇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환산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페널티 규정이 이제 또 새로 이제 생기기도 했고요. 이따가 볼 거고요. 어떡하네. 자,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예전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이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뭐 복잡한 공식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요,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틀려요. 또는 예외적으로 이제 기준시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머리글자를 따서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의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예요.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콕 집어서 시험에서요. 그냥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그러면 환 또는 기준시가인데,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냐고 그러면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그래서 이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환산가액은 여기를 잘 봅니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X요? X입니다. 이거 뒤바꿔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시험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요, 여러분.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 시험 문제 잘 보면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고 물어보면 기 순서고요.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은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랬을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환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는 원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고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신고할 때 여러분들은. 근데 기준시가는 이제 어떤 때만 적용되냐면 기준시가는 자, 과세권자가 추계 결정 경정할 때, 과세권자 생계상할 때, 추계 결정 경정할 때 또 양도가액을 기준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가액이죠. 환기 이렇게 해서 사실은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납세의무자 신고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지 기준가는 원래 적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별해서 시험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둡니다. 어떡하네.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으면 자, 콕 집어서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자,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분명하다? 매, 감, 기로 이렇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냥 이런 내용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59페이지 보시면 제6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그 계산식에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양도가액 가, 필요경비일 필, 양도차액 차, 장특공제 장, 양도소득금액 소, 양도기본공제 기, 과세표준 과요.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 그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세액공제하거나 감면세 있으면 빼서 결정세 구하고 신고나 불성실에서 한 게 있으면 가산세 앞에서 총결정세 구하고 앞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제 그거 빼서 납벌세 구하는데 하여튼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를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 그 아래에 있는 표는 잠깐만 한번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 추계결정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취득가액은 원칙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추계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불분명할 때 매, 감, 환, 기 순서다. 이런 것들.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가, 필, 차입니다. 그럴 때 양가로 1번 양도차익의 산정이요. 한쪽 가르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이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매출입니다. 여기까지. 가로 일단 생략하고요. 그 아랫줄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밑줄이고 또 그 아랫줄 그 두 줄 저 아랫줄 그 내려와서 끝에 에 따르고 가로 지나서 에 따르고 그 아랫줄 끝에 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얘기고요. 한쪽 가르치면 일괄 취득 양도는 나중에 보고요. 쭉 내려와서 여러분요. 양가로 2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원칙적으로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와용수와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살짝 연필 같은 거 밑줄이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자 와용수와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근데 한쪽 가르친 2번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요. 361페이지 자 추계사유 한번 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자 살짝 그냥 뭐 연필 같은 거로 줄 그시면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뭐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자, 어떤 때요?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거기 보충 내용에 추계결정, 경정의 사유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뭐 거짓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경우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추계 적용 순서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요. 차례로요. 자, 순서 바뀌면 틀려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 가로 안에 신주인 수권의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르는데 다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자, 구체적인 추계결정 적용의 순서 별표시하시고 자,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요.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보충 내용에 추계결정의 가액 봅니다. 어떤 게 매매사례가액이냐? 양도가 1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요.
요거 각 3개월 이내. 그래서 3개월 이내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해당 자산, 주권 상장법인주식 제외하고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감정가액은 역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역시 밑줄이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계산식 여러분들이 그것도 역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환상가액은 양도항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고, 여기다가 양도항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환상가액은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건데,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인데, 이번에 파는 양도항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항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하고요. 자, 기준시가는 국세과세 기준시가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넘기시면 그 보충 내용 있죠? 환상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요. 작년 2018년도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작년 시험에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기억번호입니다.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몇 년이요?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요. 건물 신축하고 5년 내 팔아요. 그럴 때 환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줍니다. 아까 그런 이유로. 자, 여기요. 해당 건물 환산가액에, 해당 건물 환산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밑줄입니다. 해당 건물 환산가액 100분의 5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 해당 건물 환상가액에 제가 나온다고 잘 보라고 했었는데, 다만 숫자를 강조했었는데, 사실은 또 요걸 바꿔서 나왔었어요. 해당 건물 환상가액인데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 했어요.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 산출세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상가액의 몇 프로요? 5%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도 미출입니다. 위 기억의 규정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 계산을 했더니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런 경우에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양도채액을 줄여가지고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당 건물 환상가액이지 산출세가 아니고 몇 프로요? 5%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보세요. 취득가액을,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한다. 취득가액을. 이럴 때는, 자,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로 옳은 거 그랬는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특수관계인가의 거래가 아니고요. 1 기억번이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 몇 자의 동그라미죠? 예. 니은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등을 취득 당시 기준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 환의 동그라미죠? 예. 그 다음에 디귿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인 것 인정되는 감정가의 평균액. 감의 동그라미죠? 그리고 기준시가 기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답 고르기 쉽네. 자, 매 기억번, 감 디귿번, 환 니은번, 기 리을번, 이런 식으로 매감한 기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의 기준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나왔는데요. 예전에 기준시가가 과세가 원칙일 때,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채 계산하는 게 원칙일 때는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도 자세한 것도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기준시가 결정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서를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요. 364페이지 보시면 364페이지요. 364페이지 자 봅니다.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실지 거래가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 그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양도채 계산할 때 실거래가 과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자, 양도차 계산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이런 내용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쉽니다. 네.